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2022년 국가직 9급 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자칠판으로 하느라고 이제 자료가 그러니까 적중문항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전자칠판용으로 기출문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을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형은 가책형으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이죠.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평이했다. 그리고 좀 솔직히 아쉽습니다.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충분히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까지 국가직 9급 시험 자체가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정말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아졌었죠. 9급 시험은 알고 계시고 2021년도에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세법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전공으로 돌아온다 라는 사실 때문에 2021년 시험부터 조금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2021년도에 문제가 대체로 정직한 문제들, 평이한 문제들, 그러니까 막 해설 강의하다가 막 가끔 진짜 욱하는 막 그런 문제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거보다 오히려 더 난이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우리 세법 시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실 2022년도는 그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고등학교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전공으로 돌아오면서 혹시라도 뭐 꽈락자가 속출할까봐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 과목도 그렇고 국어, 영어, 국사도 대체로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제가 감히 다른 과목이 쉽다 어렵다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법은 더군다나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과목이 영어가 어렵거나 국어가 어렵거나 또는 세법 회계 둘 다 예전에 선택하셨던 분들도 회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문제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세법은 거의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후루룩 풀고 이랬던 게 작년, 재작년까지 그랬죠. 그런데 타 과목이 좀 평이하게 나오니까 세법을 평상시에 연습하신 시간보다 훨씬 우리 보통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거의 한 12분으로 끊죠. 근데 거의 한 15분 이상의 여유를 두고 문제를 풀다 보니 실수도 덜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최종 모의고사에서 걱정이 어려운 문제만 연습하다가 항상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만 연습하다가 쉬운 문제를 놓치면 안 되니 반드시 기본서를 꼭 정독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정말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들 거의 90점 넘고 막 이랬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들에서 이거 함정인가? 순간, 이래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잘못 짚어가지고, 한 80점. 100점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80점. 근데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그럼 정말 딱 하라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6개월 정도 딱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신 상태에서 90점. 이래서 좀, 이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는 고맙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너무 쉬웠지 않냐 좀 난이도 조절하자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제 내년 2023년, 2024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그때 가서 정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는데 어찌됐건 전체 총평은요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고 제가 문제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요 12시 조금 안 됐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나봐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집에서 다 나왔어요. 아니, 문제집에서 다 나왔을 리는 없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거의 이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특히 20번 문제 기타 소득 금액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똑같아요. 내 문제 베꼈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시험 문제가 혹시 2023년 이후에 어려워지거나 2022년 7급 문제가 조금 예년 대비, 작년 대비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나올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올해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2023년 이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또는 2022년 7급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 7, 9급 공통으로 준비하시는 과목인데 7급 하시는 분들은 또 신경을 좀 많이 못 쓰세요. 근데 이제 7급도 마찬가지고 내년 2023년 대비 9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하고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을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단원별 모의고사하고 최종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거의 다 나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100% 적중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죠? 재밌다고 세법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앞으로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지금 뭔가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라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범위를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예상을 했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 제발 단원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꼭 다 풀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외우셨으면 되죠? 라고 안내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이 실제 기출문제고요. 비슷한 문제들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얘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여기서 똑같은 문장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문제집에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자체로는 재화의 수입을 따로 빼가지고 시험 문제로 낸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한두 번 계속 나왔던 거죠. 자, 1번 보시면 재화의 수입 시기, 자, 공급 시기죠. 재화의 수입 시기는 언제죠? 관세법에 따른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수입 신고를 하는 때는 성립 시기고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가 실제 재화의 수입 시기, 공급 시기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공급 시기이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공급 시기가 수입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해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수입에 대한 지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이 3월 달에 공부하는 문제집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될 때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 자, 지문을 다 외우셨으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준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는 게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합니다. 면세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지만 재화의 수입에서도 면세가 있었죠. 그래서 자,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준되는 재화의 수입 하면 일단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평상시에 잘 못 봤으니까 세모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거는 주구장창 외우는 거죠. 일단 덩어리 3개죠. 자, 관세 과세 가격이라는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관세 하나, 그리고 세금 덩어리,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까지 얘를 합한 금액.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순서가 좀 제가 부를 때는 좀 순서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덩다리 세금을 부가세를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좀 외우기가 쉬워서. 그래서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뒤에 있는 괄호가 원래 과세표준에 합해지는 금액이고요.
자, 수입이니까 제일 먼저 세관에서 매기는 관세의 과세 가격을 찾아내고 관세 더하고 세금 덩어리를 합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거고요. 자, 4번 좀 문제가 쉽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디서 내는 거죠? 그 세관,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세관 소재지가 됐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부가가치세에서 주소지는 거의 없잖아요. 사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 빼고서는. 그래서 수입에 대한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번이 조금 약간 못 보던 질문이네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중에 면세도 국가에 무상으로, 그게 기부잖아요.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할 때는 면세죠.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공부한 김에 어차피 지금 다 합격하신 분들은 해설 강의 또 재미삼아 들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죠. 자, 그래서 재화의 수입 중에서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 외국에서 기부받은 것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면세 대상이다. 라고 2번을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종 모의고사 제가 이제 다는 못 뽑고요. 그 무슨 책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을 드리는데 보세요. 수입신고 수료일 나왔죠. 자, 그리고 자, 과세표준에서 이거 뭐 주구장창 연습하는 거죠.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제 파란색이지 같은 부분.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항상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관세, 과세 가격이 기본 덩어리이고 거기에 세금, 관세 얘네 둘이 세트로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개소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덩어리를 합하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7급 하시는 분들은 이거 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줄 수 있으니 이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이제 성립시기가 나왔어. 뭐 너무 고맙게도 성립시기가 나왔는데 2022년에 세법 시험 보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사실은 정말 2019년, 2020년, 2017년, 2019년, 2020년 이때 우리 국가직 9급 선택 과목, 심지어 선택 과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 선택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문제가 정말 기절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카톡 와요. 선생님 분노의 해설 강의 잘 봤어요. 본인도 열받아 죽겠는데 제가 막 열내니까 같이 맞아 막 이러면서 같이 화내고. 특히 2020년은 진짜 문제 오류도 있었고 참 그게 이해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얘기해 뭐예요. 지금 지난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정말 학생들을 지금까지 들들들들 볶아먹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평이하게 그래 앞으로도 평이하게 낸다 그러면 고맙겠는데 또 올해 너무 쉽게 나와서 또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2023년에 혹시 난이도 조절한다고 하다가 더 너무 많이 어려워질까봐.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큰 근간은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더 어렵게 낼 거라고 옛날처럼 이상하게 막 어려운 문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뜬금없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은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2021년, 22년 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자, 일단 성립시기는 워낙에 많이 나오죠. 자,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해산 등기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산을 하는 때, 여기도 이제 해산을 하는 때가 있죠.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에 이런 게 정리가 다 돼 있고요. 자, 해산을 하는 때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혹시 법인 아닌 단체면 법인 아닌 단체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해산 등기일이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그냥 뭔가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 때라고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맞고.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원천징수 대상인데, 자, 특별한 경우에 성립시기죠. 자, 무슨 소리야? 소득세는 원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지만,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성립 확정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 해당되는 소득은 수익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게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 원칙, 그리고 뭐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지급 총액, 수익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 금액의 3%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익 금액 또는 소득 금액의 을 지급하는 때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무신고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쵸?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정상적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자 납세조합 징수는 성립 시기가 언제죠? 추가로 공부하겠습니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소득세 예정신고 뭐죠? 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에 말일을 성립시기로 하고요. 그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하고 납세조합징수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납세의무 성립 확정을 약간 완전 단답형은 또 아니에요. 그쵸? 완전 단답형은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좀 그 신고납부 세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2006년, 2007년 이때처럼 뭐 그냥 단답형으로 소득세 땡땡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종합적인 문제 형태를 띠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래도 좀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만약에 성립 확정 소멸을 낸다. 그러면 성립에서 원칙적인 성립만 낼 게 아니고 원칙적인 성립, 예외적인 성립, 확정, 그 정부부가 세목, 신고납부 세목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종합 문제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단순한 단답형 문장들을 섞어서도 여러 개의 분야를 섞어서 문제를 내니까 문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문제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은 워낙에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성립 시기는 그냥 주구장창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때 답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요거 다 겹쳤어요. 지문 4개가 문제집에 있는 거랑 다 겹쳤는데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거 나 100% 적중이다 그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보시면 좀 문제집을 열심히 풀지 않을까 해가지고 문제집을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이상 풀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세법 엄청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마지막에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를 하다가 막판에 2주간 문제집을 안 풀었어요 하고 좀 사실 진짜 거의 그 친구는 100점 나올 줄 알았는데 75점? 그래서 본인이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할 일은 없잖아요.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저한테 미안할 일은 아닌데 본인이 너무 막 내가 이런 걸 틀리다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조금만 놓쳐도 1, 2주만 쉬어도 사실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집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웬만하면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 다 커버가 된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만든 거니까 이거는 출력해서 드릴 거 어차피 이거 문제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출력해서 자료로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립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게 성립, 확정, 소멸해서 하나 나오면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확정이 또 나왔어. 자, 고맙다. 자, 1번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과세표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좀 필기를 좀 어디다 그냥 여기다 할까요? 자,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첫 번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확정이 있고요. 2번째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게 있어요. 자, 동시에. 특별한 절차에 의한 확정이 막 부족하니까 찾아서 갖고 가. 자, 뭐가 있죠?
자,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 제도. 신고납부 제도가 있고, 두 번째가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부부가 제도가 있다. 봤을 때, 자, 종합부동산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신고서를 쓰면 신고납부 제도로 가고요. 신고서를 쓰지 않으면 정부부가 제도로 간다. 그쵸? 자,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정부부가 제도예요.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3%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고하면 그 자체가 신고납부제도가 되니까 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생기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그 자체가 정부부가 제도가 되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없고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론할 때 설명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결정되는 때에 확정된다. 아니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걔가 그 자체로 신고납부 세목이 돼버리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자기가 제출 안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정부부가 세목이 돼버려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말고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다 그러면 맞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건 안 했건 정부가 결정을 하는 세목이고, 신고서 제출은 납세 협력 의무 이행에 불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자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확정권자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자, 증여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 있다?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3번.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자,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이 끝나는 때 확정되고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때는 제외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얘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되게 독특한 건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중간예납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고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조사 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우리 지금은 이름이 납부기한전 징수로 바뀌었는데 납기전 징수라는 게 그 이름이 예전에 납부기한전 징수가 납기전 징수였고요.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게 확정된 국세여야 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납기전 징수 할 수 있으려면 확정된 국세여야 하는데 걔가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냐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냐. 여러분,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항상 비교해드리지만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우리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되게 독특한 세목인데요. 소득세는요, 중간예납이 고지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럼 틀려요. 되셨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얘는 일단 고요. 책형이 나책형으로, 잠깐만요. 가책형이 아니고 나책형으로 갔네. 제가 아까 가책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책형으로 제가 지금 출력을 잘못해 갖고 왔어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여러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한다는 게 차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용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이거 뭐 항상 외우는 거고요. 이거 뭐 거의 필기노트, 그냥 필기노트를 보여드려요. 필기노트를 통짜로 외우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페이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외우시면 이 문제가 거의 다 그대로 풀리는 거죠.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보시면 그 4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용 근로자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9만 원이라고 해서 자, 일용 근로자 옛날에는 14만 원으로 실제 옛날 진짜 원본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 근로소득공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원래 10만 원이었다 15만 원으로 바뀌어서 제가 교재에는 19만 원으로 연습시켜 드리는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1,080원 나오는 문제 연습한 거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일단 빼잖아요. 15만 원을 빼고 곱하기 6%를 하시고 곱하기 1-55%를 할 때 제가 15만 원은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를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공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계산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몇 퍼센트? 55%를 적용하고 얘는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2번 일용 근로자에게 매일매일 일당이 이제 매일매일을 이 뜻이고요. 하루에 15만 원에 해보세요. 근로소득 공제잖아요. 그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일당이 13만 원이다. 그럼 13만 원에서 15를 빼서 마이너스 2만 원 곱하기 세액 환급 이렇게는 안 가죠. 만약에 일당이 13만 원이면 그냥 13만 원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가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제로까지만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 3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하되 한도가 있다. 한도 원칙적으로 총금액이 3,300만 원 이하면 74만 원을 한도로 하죠. 그 한도가 있다. 대신 일용 근로자. 여러분 아무 말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 말이 없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 근로자가 독특한 거라서 일용 근로자만 별도로 따로 일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을 때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원칙적인 근로소득자인 일반 근로소득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일용 근로자는 계산 문제도 연습을 하지만 계속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8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다. 원천징수세율이 6%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연습을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문이 1, 2, 3, 4번이 뭐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고쳐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해설 강의는 이제 4번은 뭐가 많아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여러분 재화의 공급, 우리가 필기노트로 이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할 때 필기노트로 재화의 공급이 한 바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눠진다. 기억나세요? 실질 공급이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과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다. 그대로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원인, 법률상 모든 원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반 소비세잖아요. 그쵸?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 거래로 하고 있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간주 공급은 재화 공급의 특례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칙 재화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을 의미하고 원래 용역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영무 제공과 임대 해가지고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크게 뭐 틀린 말은 없고요. 자,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지금 부가가치세 뭘 하고 있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세 가지다. 뭐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의 범위, 용역의 공급의 용어의 성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거. 재화의 수입이 뭐죠?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 외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거. 와, 또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는데 걔가 영세율 적용을 해서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거. 뭐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것을 국내로 반입하며 부가가치세를 세관에서 붙여야 되니까 그때 재화의 내국 물품이지만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중요한 게 선적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적 시점에 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선적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제거하죠. 그러면 선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부가가치세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괄호 물품의 국내 반입 단 괄호에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 제외라고 돼 있는 거를 말로 이제 풀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4번은 워낙에 많이 하시는 거죠. 야, 그래서 뭐 이거 문장 똑같잖아요.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문제집이랑 똑같이 나오냐 막 이랬어요. 맞잖아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이거는 보지 않는다네. 똑같이 나왔네. 자, 이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제대로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거의 지문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문장 하나하나를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왔잖아요. 용역의 공급 개념, 또 고용관계 다 나왔죠. 아니 제가 잘 찍는 게 아니고요. 다른 쌤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성실하게 완벽하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여러분 토지의 양도, 건물의 양도, 양도소득인 거 아시죠? 그럼 기억이 맞아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 들어가야 되고. 뭐라? 틀렸네? 기억 있죠? 그럼 니은, 리을 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찾을 때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등기가 되어야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항상 앞에 얘가 거래가 되려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포함된다 하면 틀려요. 답은 1번이네요. 그쵸? 니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검산, 리을이 맞나보자. 영어권의 단독 양도? 뭐야 이거 완전 그냥 기본 문제 아니에요. 영어권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아니고 무슨 소득? 기타 소득, 필요경비, 추정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권리의 양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다. 만약에 니은이 어려웠어도 리을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지금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밑에 걸 안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혼자 막 갑자기 여기서 버퍼링이 걸려버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외웠는데? 선생님이 어떤 건 등기 안 됐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을로 사실은 답이 나와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가 저는 좀 제일 좋거든요. 문제풀이용으로는 지워버릴 거 확실하게 지워버리고 남은 애들 중에서 정 안 되면 1번, 4번 중에 찍더라도 50% 확률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찾을 수 있게 연습하시고요. 자, 보세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어권 양도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러니까 문제집을 볼 때 꼼꼼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6번에 뭐 비슷한 문제들 영어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뭐 됐어. 넘어가. 7번 접대비 기부금. 이것도 맨날 하는 거. 자, 법인세 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자,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 단체가 자, 이건 기출문제로도 실제로 있죠. 우리 기출문제집에 실제로 기출문제로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자, 법인이면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고 법인이 아니면 해당 법인의 우리 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했죠.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접대비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맨날 나오는 거고. 자, 2번.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 2번.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참 이 질문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거죠. 얘는 접대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경비를 접대비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법조문이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거를 회사가 접대비로 개정 과목 처리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지출했으면 이는 접대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건 사적 경비예요. 뭐죠? 주주, 송금 불산입하시고 주주가 썼으니까 배당으로 소득 차원에서 개인적인 업무무관 지출로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천재지변. 반갑다. 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뭐죠? 50% 한도 적용되는 기부금. 옛날 말로 재작년까지 쓰던 법정 기부금이고 50% 한도 기부금입니다. 50% 한도가 적용되는 기부금은요. 금전위의 자산으로 제공했다. 뭐죠? 제품으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현물 기부금의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부했을 때 시가가 아니고 장부가액. 그러면 정리합니다. 현물 접대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를 한 경우에는 원칙 어떻게 평가한다? 원칙 시가로 평가한다. 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그때는 장부가액. 결론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자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지정이라고 부르던 10% 한도 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10% 한도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가고요. 소득세로 가면 조금 다른 규정이 있어요. 자 하시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경우 기부금은 자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지출한 연도에 선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보세요. 실제로 아직 지출을 안 하고 회사가 비용 처리만 했어요. 장부에 그건 인정 못해요. 실제로 지출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접대비와 기부금의 어떤 파트? 현물 접대비, 현물 기부금 파트. 그리고 뭐 기부금가 보세요. 지금 성격이 좀 약간 이것저것 섞여서 나오죠. 문제가 특징이 앞으로의 시험 문제가 7급 문제건 9급 문제건 좀 기부금이면 기부금만 따로 낸다든가 이게 아니고요. 좀 두루두루 섞어서 문제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얘가 얘가 접대비를 말하는 지문이다. 기부금을 말하는 지문이다. 이런 거를 좀 추려낼 수 있게끔 좀 구별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이 임원이 우리는 주주였지만 여기는 임원, 우리 교재에는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봤고 또 우리 이재민 구호금품 50% 한도 기부금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가 있는지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좀 겹쳐서 보여드렸어요. 접대비 기부금은 원래 연습 많이 하는 거니까. 자, 8번으로 가셔서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송금 불산입했던 거를 환급 받아요. 자, 산입, 불산입 세트죠. 송금 불산입했던 거를 돌려받으면 얘는 입금 불산입입니다. 틀렸네. 그쵸? 그러면 자, 이건 지문이 1번, 뒤에 가면 있는데 1번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억이 틀린 지문이고요. 되셨죠? 옳은 것만 모두 고르려면 지금 1번에 기억, 니은 있고 2번에 기억, 디귿이 있으니까 1번, 2번을 지워버리세요. 넘겨갖고 보자. 또 다음 페이지에 있어. 비슷한 건 그냥 넘어가시고. 기억 니은이 없네요. 내가 반대다가 실수했구나. 적어야 되겠다. 자, 1번 하자. 1번이 기억 니은, 2번이 기억 디귿, 3번이 문제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디귿 리을, 4번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갔을 때 자,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니까 송금 불산입된 거를 환급 받으면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입, 불산입 세트잖아요. 근데 얘는
산입한다 했으니까 기억 이렇게 날리라고. 이렇게. 기억 들어간 거 2개 날리시고요. 그러면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답은 니은으로 해결봐야 되네. 맞잖아요. 자, 니은. 여러분, 자본감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좀, 여기서 좀 어려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이게 회계를 알아야 세법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본감소면 감자잖아요. 그쵸? 상법상의 자본감소고요. 뭐 회계를 하면 자본감소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회계가 아니고 상법이에요. 자,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자,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존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했다. 그런 경우 초과 금액은 어찌됐건 딱 보니까 손익거래예요, 자본거래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사고 팔고 원재료 구입해갖고 제조하고 팔고 이런 과정이에요. 하이마트가 물건을 사다 팔고 이런 과정이에요. 아니면 주주의 자본거래예요. 주주의 자본거래예요. 자본 감소 감자잖아요. 얘가 감자 차이게 쉽게 말해서. 회계 처리는 몰라도 돼요. 입금 송금할 때 딱 느낌이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비용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장사에서 번 돈이에요? 아니죠.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자본을 감소시켰는데 자본 감소가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실제로 든 금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자, 입금 항목이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자, 결론은 이렇게 갔을 때 입금에 산입한다 아니면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겠죠. 딱 보니까 자본거래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게 감자 차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답은 4번. 디귿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 이거 했었잖아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거. 자, 그 경우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 그 수입 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하려면 입금으로 본다라고 우리 그 최종 모의고사 할 때 외국 납부세액에 관한 처리할 때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리을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가성분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이다. 단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면 걔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래서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다 했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게 과거 발생기간에 제한이 없는 세무상의 2월 결손금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시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하면 법정 요건 충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니은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감자 차익 대신 감자 차손이라고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딱 봤을 때 손익거래냐 자본거래냐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회계를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이 지문을 이해 못할까요? 자, 회사가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거 뭐라고 해요? 매출액이죠. 수익금액이잖아요. 수익금액하고는 결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자본거래다. 주주와의 거래다. 그러면 얘는 주주 원금이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입금이라는 거는 장사해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건데 주주 원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많아요. 이거 이제 우리 최종 모의고사에서 우리 외국 납부세 이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설명했던 거 혹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까지 연습했었죠. 나오라는 계산은 안 나오고 감자 차익 용어 정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자산 수준이 채무 면제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습할 때 이제 제대로 보시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무조정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각 사학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당기순이익을 갖다 놓고요. 아니, 계산 구조는 외우고 있어야지. 당기순이익을 갖다 놓고 더하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하기 입금산입 하시고요. 빼기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기부금이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기부금 있나 봐봐. 토지평가, 소액주주,
사택유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없잖아요. 기부금이 없으면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여러분 기부금이 혹시 여기 껴있다 그러면요. 아마 비지정 기부금일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이 아니면 풀지 마셔야 돼요. 네, 기부금은 한도 계산하려고 하면 7급에서는 한도 계산 문제를 따로 내요. 이렇게 종합 문제로 못 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세무사 문제가 돼요. 세무사 회계사 객관식 문제처럼 사이즈가 커져요.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못 냅니다. 그래서 발음이 왜 이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자, 그래서 사실은 저랑 연습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더하기는 동그라미 치고 빼기는 세모 치고 필요 없는 건 X 쳐버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조는 보셔야 되니까 적어드릴게요. 자, 포괄손익계산 순수항 당기순이익 1억이래요.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시험 볼 때는 동그라미 더하기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거고요. 자,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이 있는데 자, 잠깐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라고 주면 아무 말이 없으면 토지라는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토지를 의미하는 거죠. 투자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 혹시라도 보호업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이익이면 인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평가이익은 원래 인정 안 하죠. 수익으로 계산 안 돼요. 입금불산입이니까 얘는 입금불산입 1,000만 원을 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빼기를 할 거고요. 자, 소액주주인 임원 잠깐만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 1% 미만 주주를 얘기하죠. 자, 1% 미만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자, 이 사택에 대해서 사택 제공이익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죠. 얘는 소액주주니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 사택은 업무와 무관한 사택이 아니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숙사 유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계산 잘 하셨어요. 되셨죠? 소액주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는 조정 없음이니까 X. 자,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여러분, 우리 사주조합의 운영비는 손비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맞죠? 아,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얘는 조정 필요 없다. X. 올바르게 돼 있으니까 X예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하시고, 밑에 상근이, 이건 옛날에 말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상근이 아닌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고요. 여러분,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면 입금 산입해버리시고, 또는 송금 불산입해버리시고, 혹시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말문제로 나왔잖아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잖아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고 아닐 때는 송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조정 없음. 따라서 조정할 건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되셨죠? 답이 몇 번이지? 답은 1번. 되셨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무조정 5개 중에서 밑에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은 이건 진짜로 예전에 정말로 말문제로 나왔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례 문제처럼 나왔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유형자산 임의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1%를 보유한 출자 임원이면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이에요. 이거 그 세무조정하는 사례로 최종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어봤던 거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실제 기출문제랑 똑같은 건데 비상근 임원이 상근이 아닌 임원이 이거잖아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틀렸던 질문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하고 이제 예상문제를 통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통합조사 원칙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통합조사 원칙 그거의 예외 부분조사 해가지고 1번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원래는 자 국세기본법상 사업에 관한 한 국세는 통합해서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나오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이 나오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법인세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특정
자, 특정 세목만 조사하고 싶다. 가능하고요. 또 특정 세목 안에서도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은 안 하고 매입세액만 보겠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부분조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 부분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 특정한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 조사 가능하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만 하겠다 또는 법인세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3번 명의유정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자, 부분조사가 납세자한테 유리한 제조사 결정이라든가 우리 환급금 결정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이 부분조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세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긴 하지만 2회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초과하여 잘 나가다가 실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납세자한테 불리한 거, 납세자가 불성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부분조사를 다시 중복해서 할 때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를 없다로 고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4번도 경정청구 또는 국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자, 부분조사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세목에 대한 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가 똑같아요. 진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게 이제 이거 넘어가 버렸네.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가 부분조사고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 이퀄 부분조사. 그렇게 이제 법적 용어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걔는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라는 거랑 동일한 여기 없다로 바꾸셔야 되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발 정말 부탁인 게 책을 한 권을 좋아요. 제 책 아니어도 좋아요. 제 책이 아니어도 좋고 다른 쌤 책이어도 좋아요. 책 한 권을 딱 잡잖아요. 그 책을 3번에서 5번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 때도 항상 국가직 세법, 지방직 세법, 우리 공무원 시험의 세법은요. 기출문제에서 85%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진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제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 지금 새로 생긴 규정 이런 거보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킨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를 풀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영역은 웬만하면 모의고사 문제집에 다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잡으면 걔를 끝까지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 3번에서 5번 이상 푸시면서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한 번 풀고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답 맞췄으니까 O 하고 버리면 여기는 지문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먹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다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문이.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제 즉시상가의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법인세법 영상 즉시상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법인이 즉시상가의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자, 즉시상가의제라 함은 자,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회사계상 상각비가 있고 여기다 이걸 적어놔 버려갖고 칸이 좁네 필기가. 자, 어떻게 꾸역꾸역 써볼게요. 회사계상 상각비가 있고요. 두 번째 세법상 상각 범위, 세법상 한도, 이걸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죠. 상각 범위액이고, 세 번째 한도 시부인을 할 때 한도 시부인을 하려면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회사계상 상각비가 두 개를 더한 거죠. 첫 번째 결산서상 상각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런 거 통틀어서 결산서에 적혀있는 상각비에다가 즉시상각의제를 더하시는 거죠. 즉시상각의제가 뭐냐? 쉽게 말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자본적 지출액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매입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러면 자산을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생각한 걸로 봐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을 계산할 때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액수선비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상각의제, 여러분 즉시상각의제를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 계산에 반영해서 한도 초과액을 늘려라 이런 뜻이 되는데, 만약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된다든가,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걸 샀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냥 당기 손비로 인정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 반영 안 하겠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 1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소액수선비 특례입니다.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단 이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600만 원 미만 맞습니다.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혹시라도 회사가 손비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해 연비에, 그러니까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는 건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이제 저는 연습 문자를 할 때 되게 치사스럽게 가끔 여기를 이하 막 이렇게 해서도 연습하고 별짓을 다 하죠.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는 되게 쉽게 줬어요. 그동안 그 모의고사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 근데 그래 놓고 올해는 이렇게 내놓고 그냥 되게 답은 3번이죠. 너무 간단한 문제.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혹시 진짜 이런 걸 응용 문제로 해서 세무 조정해라 이렇게 내면 진짜 또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너무 어렵게 막 난이도가 막 급상승하다가 2021년, 22년에 조금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고 해서 2023년에는 뭐 그래도 2022년만큼 나오겠지 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최소 그 추세라는 게 한 3, 4년? 한 5년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세무조정으로도 돼요. 세무조정으로. 네, 올해는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1번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이고요. 자, 2번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이건 거의 뭐 회계 개념이죠. 사실은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는 세법에 있어요. 그걸 회계가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냉난방 장치 설치하는 거 그거 어디 게요? 그거 원래 세법이에요. 세법에 있는 걸 회계가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뭐예요? 내용연수 연장, 또 가치 증대. 그러면 걔네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은 페인트 칠하는 거, 유리 삽입, 얘는 그냥 현상유지, 원상복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설 개체. 이거 뭐 소득세랑도 맨날 비교했는데 간단하게 나왔죠. 얘도 우리 이거 소액수선비 특례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 일부 폐기했을 때 폐기 시점의 폐기 손실을 비용 처리할 수 있죠. 대신 비만가액, 나를 잊지 마세요. 1,000원을 남겨놔야 된다 했던 거고요.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우리 소액수선비 특례의 제일 밑에 필기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 특례라서 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안 하고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한다 등등의 내용,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이런 것들 똑같잖아요. 문장이. 아니 제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뭐 선생님들이 이 정도 못 찍으면 사실 세법 강의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니 이거 선생님 저 이거 똑같은 적중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세법은 법조문에서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서 기출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를 모의고사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완벽하게 계속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내 문제 베꼈나?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자, 뭐 베낄 리가 있나. 자, 하시고 12번으로 갑니다.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관시켰죠. 2021년도에. 담보. 자, 납세담보인데요. 1번. 아휴, 납세담보면 좀 쓸만한 문제를 내지. 옛날에 쓸만한 문제 상당히 많았는데 기출문제에서 거의 퇴화됐어요. 맨날 하는 거지. 이 답은 2번이죠. 보석자동차 절대 납세담보 안 된다. 알고 계시죠? 보석자동차 안 돼요. 법에 있는 것만 납세담보로 가능해요. 금전이라든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고요. 보석 땡, 자동차 땡 안 되는 애들. 법에 이건 몰라도 법에 열거되지 않았는데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그러면 법에 열거된 걸 외우는 우리는 뭐냐고요. 그쵸? 그래서 몰라도 맞추게끔 문제를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2022년도에 지금 세법이 전공으로 진짜 이게 거의 9년인가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2008년 막 이럴 때 강의를 했을 때에는 옛날에는 나 강의 너무 오래 했나 봐 진짜. 그때는 선택이 무슨 세법회계가 선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세무직이면 당연히 회계세법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는 공무원 시험이 지금보다 쉬웠어요. 국어도 지금보다 쉽고 2007년이 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15년? 이쯤 전이죠. 국어도 지금보다 뭐 그 당시에는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어 했겠지만 국어도 쉽고 영어도 쉽고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도 거의 뭐 세무직은 컷이 선택 과목 아니었을 때는 세법 회계가 지금의 거의 뭐 되게 지금 난이도의 반도 안 돼요. 그래도 컷이 75였어요. 평균으로. 5과목 했을 때 9급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일행은 거의 뭐 82, 84 막 그래서 야, 쟤네는 컷이 80이 넘는데 막 그때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조금 이제 시험 문제가 대체로 쉬워져서 일행은 컷이 이번에 90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아마 또 말들이 많을 거예요. 내년 2023년도는 2022년보다는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자. 교수님들이 조금만 높이려고 하다 보면 확 올라간다고요. 뭐 이렇게 되게 예민한 기구 같은 거 살짝 하려다가 확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꼴 될까봐 지금 그게 걱정인데. 아무튼 납세담보 관련해서는 진짜 2006년, 2007년도에도 안 내던 문제예요. 보석 자동차 이런 거는. 근데 거의 뭐 문제가 거의 옛날 문제로 역행해가지고 되게 쉽게 냈는데 이렇게까지는 이제 안 나올 거고요. 납세담보로 예를 들어서 뭐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담보할 국세 뭐 110% 이상의 가액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건설기계라든가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담보할 국세 120% 이상의 가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가 금액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확정이 될 거예요. 담보는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납세담보 뭐 계속 연습하시는 건데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은 조금 난이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너무 쉬우니까 얘는 틀린 거 답 2번. 자, 3번 납세담보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항상 연습하는 거죠. 납세,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맞지?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트 딱 나오잖아요. 연습 많이 되신 분들은 바로 찍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자 금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담보로서 징수한다. 됐죠? 징수한다예요. 담보로서 징수한다. 단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4번, 3번이 원래는 연결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4번은 담보로서 징수한다의 담보를 납세 보증서를 집어 넣어준 거고요. 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거 뭐 납세담보로서 상장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틀린 지문 해서 연습했던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나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자동차 안 된다고 했죠. 자동차. 이거 이 당시 이게 틀렸던 지문이고 등등. 자동차 보석 절대 안 돼요. 자,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금전으로 국세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탑 바로 나왔네. 그쵸? 자,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익 금액의 수입시기. 나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왜
왜 틀렸냐고 하면 틀릴 수 있지.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공적연금이 뭐죠? 공적연금? 95점 맞은 친구가 아니고 우리 이제 조만간 미래의 조사관님이 합격할 거예요. 합격할 건데 선생님 저 13번 틀렸어요. 자랑이냐? 제가 화냈어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걸 틀려갖고 오면 어떡해.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공적연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자꾸 그냥 공적연수기른다. 다른 소리를 하다. 공적연금 연습이 아니고. 자, 공적연금 5개 얘기해보자. 뭐죠? 국민연금, 또 이제 여러분 뭐 하시려고 지금 공무원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또 군인 연금은 그냥 생략할게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 또 우체국 직원 별정 우체국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공무원연금 이제 여러분 공무원 합격하실 거니까 공무원연금 수령하실 분들이에요. 공무원연금이 내가 달란다고 줘요? 제가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줘요? 제가 많이 놓고 싶다고 많이 넣어요?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걷어가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공적연금은요, 언제 지급해요? 법에 따라. 법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적연금은 지급 현금주의가 아니고요. 이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적연금은 법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법에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좀 천천히 음미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외워야지.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반복해서 외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할 때 단원별도 풀어야 될 것 같고 기본서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도 봐야 될 것 같고 할 건 많죠. 그래서 사실은 2023년에 우리 학생이 또 그 네이버 밴드에 질문을 남겨놨던데 작년에는 7월 달에 세법개론 원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왜 3월 말에 시작하셨어요? 3월 초에 하려다가 조금 약간 이제 일정이 늦춰져가지고 한 3월 중후반에 시작했거든요. 왜요? 계속 반복해서 돌려드리려니까 7월 달에 시작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빨리 시작했어요. 개론을. 그래서 하반기에도 현장 강의는 개론 수업이 돌아가지만 인강으로 들으실 때는 빨리빨리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집을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이건 단원별 모의고사건 2-3번 반복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음미하면서 설명을 듣고 외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답만 눈으로 찍어갖고 외우시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공적연금은요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거니까 반드시 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현금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되셨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도 맨날 연습하는 거죠. 우리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이라고 했을 때 처분 결의일이 되고 무기명주식이 실제 지급받은 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자, 2번 이런 거 조금 어려우셨어도 그냥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 금액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그래서 보통 사실 1, 2, 3 분명히 수입 시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 문제를 보고 되게 쉬운 문제네 다 맞췄겠네 했는데 1, 2, 4 보세요. 4번이 답이 공적연금을 밑으로 내린 이유는 얘를 1번에다 안 한 이유는 분명히 얘가 1번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유심히 얘를 봤을 거라고 출제자가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평상시에 못 보던 걸 넣어가지고 막 정신을 흔들어 버린 다음에 4번이 있으면 사람들이 4번을 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무슨 말이 나오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된 수입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 수입 시기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근데 틀린 질문도 똑같아. 선생님 문제 베꼈어요.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우리 조교랑.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연금을 지급받은 날 틀린 질문.
그래서 뭐 왜냐면 머릿속에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지급받기로 한 날로 고쳐갖고 이제 외웠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14번입니다. 법인세 사업연도와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자, 문제 특징이 지금 어떻죠? 이게 2019년쯤부터 약간 조짐이 보이는 게 옛날에는요, 법인세면 법인세, 또 법인세 안에서도 접대비면 접대비, 또 소득세면 소득세 이러다가 2019년, 20년, 특히 20년에는 신탁에 관한 각 세법의 특징을 막 비교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약간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와 법인세의 어떤 그런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뭘 비교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뭐 신탁제도 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신탁제도 이런 걸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신탁제도를 안 냈지. 여러분 2021년 7급 시험은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낼 거 다 냈거든요. 좀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2021년 7급 문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개짜리로 처음 나온 때라서 대놓고 막 어렵게 숫자를 막 복잡하게 내서 그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하지는 않았어요. 좀 대체로 평이해 보이게 하지만 그 안에 앞으로 어떤 걸 더 내겠다 이런 장치들을 심어놔서 우리 분납 금액 계산도 나오고 그 부가가치세 외화 환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7급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분명히 그 7급에서는 그래서 뭐 신탁 관련된 제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작년 이제 2021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는 법인세 하나에서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탁을 비교하면 처음에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섞어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모의고사 문제집에 좀 더 만들어서 넣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각각의 법별로부터 잘 하긴 해야 되지만 1번 갑니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등기된 법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설립 등기일이고 최초 사업연도에 우리 그 설립 등기일 전에 손익이 생겼다 말았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원칙은 이게 맞죠. 또 법인행위 관찰하는 말 없으니까 원칙은 설립 등기일이 맞는 거고요. 이번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할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는 사업연도가 정관이나 법령에 있으면 그걸로 가는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내국법인이 사실 등기되지 않은 단체 개념이 될 거고요. 뭐 상법에 따라 등기된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되고 이러면 회계기간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법인 아닌 단체인데 걔네들이 사업연도를 정해서 신고 안 하면 영영과세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1월부터 12월까지 간다 하시고 이건 뭐 기초에서부터 계속 개론할 때부터 연습하는 건데 소득세 과세기간은 절대로 폐업이나 개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게 영향을 받아요?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3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 개시일 뭔 소리야? 입에서 근용기가 있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월 신규 사업 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폐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셔야 돼요. 자,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뭐? 사망과 출국. 1월 1일부터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때까지로 하는데 신규 사업 개시 폐업은 소득세 과세기간의 예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서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부가가치세까지 막 섞어 놓으면 더 머리 아플 텐데 지문 4개 뭐 넣어봤자 몇 개나 넣겠어요. 그쵸?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질문. 이건 뭐 맨날 하는 거. 사업연도 변경하려면 종료일부터 3개월이죠. 뭐 맨날 연습하던 거예요. 사실은 해설 강의 뭐 이렇게 길게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 옳지 않은 거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어도 폐업일은 우리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 15번 문제 좀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아니 징수법 하면서 맨날 지정납부기한 연습하잖아요. 국세징수법에서 지정납부기한과 법정납부기한 용어 정의 연습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보시면 지정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에요.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정납부기한이고 독촉장은 독촉장의 정한기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원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 중 일단
납부지원 가산세나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가 둘 다 우리 지정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고지서가 나갔고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대입시켜 준 것 뿐이에요.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징수법이잖아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번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 독촉 없이 압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와 물적납세 의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맞고요. 3번.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자 14일 지난 날 이게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에 해당되는 사유고 자 이게 납부기한 전 징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한 날 14일 지난 날 자 만약에 납부기한 전 징수라면 혹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해야 되죠.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 그럼 예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인 걸로 가시는 거예요. 납부기한 전 징수가 아니라고 보시고 도달한 날 14일 지난 날 해서 맞는 질문이고요. 아니 4번은 완전 기본 문제. 소멸시효 중단이냐 정지냐인데 자 지정납부기한 어려우면 납부기한의 연장이 뭐예요? 현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얘네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2020년까지는 징수유예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고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중단 사유가 아니고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지 사유죠. 완전 문제가 지정납부기한으로 여러분께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냐 정지 사유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멸시효 정지 사유이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비슷한 지문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납부지원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2021년도 이후에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나왔거든요. 1번 질문 보시고 3번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납부고지서 독촉장 송달이 지연됐다. 그러면 이거 틀린 질문으로 연습했던 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교재에서 연습을 했던 거예요. 답안지를 가지고 여러분 중단사유다 정지사유다 구분하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답안지에 항상 중단사유 정지사유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 답안지의 답안지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합격 수기에도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예전에 7급 학생이 선생님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지막에 선생님 모의고사 안 풀면 안 돼요. 이랬던 지금 이제 합격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관님이죠. 그 조사관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모의고사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도 와가지고 현강을 듣고 싶다 그래서 수업을 야간으로 받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5, 6년 됐을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야간으로 했었는데 그냥 야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이제 오후 수업이랑 야간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수업 시간을 이러나 저러나 저는 오후 야간 수업을 다 했던 때라서 그걸 바꿔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제일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합격 수기를 써주면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뒤에 공부하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게 그래서 다 모아놔요. 제가 뭐 여기저기 공개는 다 안 하지만 근데 거기에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집에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서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안지로 드리는 게 다 읽어보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읽어보시고 외우시라고 일부러 답안지를 다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서 드려요. 물론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됐거나 하면 또 계속 정오표가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답안지 아실 거예요. 이거 책 모양이잖아요. 책 모양. 제가 이거 어떻게 편집해요? 책에 있는 거 그림 캡처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이거 답안지 이렇게 내용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100% 외우고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리가 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반드시 답안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를 예전 같으면 시험 문제를 다음 중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박스에 넣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줬을 거를 여기서는 약간 보세요. 이것저것 좀 섞어가지고 종합문제처럼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게 좀 요즘 문제의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운데 앞으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예상을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합문제처럼 해가지고 주니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 하면서 막 섞어가지고 소멸시효도 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납부 고지서에 붙은 지문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징수법의 조문과 기본법의 조문을 섞어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종합문제의 영역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손금 우리 시험 문제 제가 대손금 항상 연습할 때 법인세법상 대손금은요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고조정 항목은 법 이름 들어가면 돼요. 신고조정 항목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하시고 자 결산조정 항목은 뭐 그냥 빨리 쓸게요. 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한 말이 뭐가 들어가요? 손비로 계상한 연도 계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문장으로 구분할 때 연습하는 이거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가 있으면 그해 연도의 손금인 게 신고조정 항목이고 해당 사유는 발생했는데 손비로 계상해야 된다. 전제가 들어가면 결산조정 항목인데요. 자 민법 법 이름 나왔잖아. 얘는 신고조정 항목이므로 사유 발생 끝 맞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어음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 아시다시피 무슨 항목? 결산조정 항목이다. 그러면 해당 사유가 잠깐만 발생한 안 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이 들어와야 돼요. 답은 2번이네. 하시고 자 3번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무슨 법이라는 꺽쇠가 없으면 얘는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 해당 사유 발생 앤드 손비로 계상 잘했다. 자 4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결산조정 항목인 거 아시죠? 걔도 어떻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 되셨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 맨날 연습한 거니까 연습은 뭐 이게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번호 순서가 똑같냐? 아니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갖다 붙였길래 이렇게 똑같지?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이랑 문제가 매칭되는 걸 찾다 보니까 번호 순서가 똑같아요. 이 교수님이랑 저랑 이거 출제하신 교수님이랑 저랑 코드가 맞나 봐요. 내년에도 이분 나오면 좋겠어. 문제집에서 번호 순서까지 3, 4가 똑같아요. 이러려고. 이거 39페이지 찾아보세요. 자, 아니 이거를 제발 드렸으니까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푸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기출문제도 열심히 푸셔야 되지만 열심히 하시겠죠. 자, 소매업을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계산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볼까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요. 2017년에 과세면세 공동사용자와의 공급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작. 항상 뭘 찾아야 되는지부터 하세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과세 관련. 공제받을 수 없으면 면세 관련. 좋아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지금 번호가 8, 10, 18, 30. 8, 10, 18, 30. 답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이 있잖아. 공통 있죠?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기본 10만 원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워. 얘도 지워. 왜? 공통 있잖아. 근데 과세 면세 공통이면 과세 쪽 얘를 쪼개가지고 얘는 세모예요. 일부는 공제받고 일부는 공제를 못 받을 거니까 얘가 20을 다 불공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많아도 30만 원은 안 돼. 그러니까 지워. 답은 3번. 뭐 싫으세요? 해설. 하지 뭐. 알았어. 다시 할게. 자, 불공제.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좋아요. 이거 하시고요. 20만 원 곱하기. 자, 불공제를 찾아야 되니까 공급가액 500 중에서 자, 불공제를 찾아야 되니까 200을 찾아서 40% 2488. 뭐 이렇게 해도 금방 풀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찍찍 지워가지고 얘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날려버렸어요. 근데 얘가 20이니까 4번도 될 수가 없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계산 안 하고 답 나온다고 하니까 짜증나. 그럼 이렇게 계산하세요. 자, 계산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공제 가능하냐 불공제냐. 그래서 이거 뭐 항상 연습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그라미 1번은 기출에도 나왔던 거고 수시부가 추가 발생 소득이 없을 때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상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틀렸고요. 2번 부담부 증여. 이거는 제가 양도소득 예정 신고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담부 증여의 채무는 증여세랑 신고 기한을 맞춰야 돼서 얘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증여세랑 원래는 예정신고가 2개월이지만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증여세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니까 3개월이다. 이거를 좀 체크하시고요. 자, 3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는 과세예고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 9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네. 1번도 틀렸으니까.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었다? 뭐야? 그럼 기본 문제잖아. 아니, 깊고 조금 난이도 있는 2번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은 지문들인데 난이도 있게 줘놓고 여기서 갑자기 거의 뭐 국세기본법 우리 세법개론 처음 배울 때 한 2교시 정도에 배우는 내용 집어넣어놨죠. 뭐 고맙다 하시면 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건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제 예정신고 기한을 되게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를 또 여기도 보세요. 비교했죠. 예전 같으면 소득세면 소득세, 국세기본법이면 국세기본법 이랬는데 뭐 다 섞어가지고 냈어요. 그래놓고 답은 국세기본법이야. 얘네들은 2개는 소득세, 2개는 국세기본법. 그러나 저러나 답이 쉬우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이내에 청구한다라든가 기본 내용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든가. 자, 여러분 용역의 공급 시기 여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가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일,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둘 다 모른다 그런 공급이 확정되는 때죠. 얘도 마찬가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은 아무 때나 못 써요. 이거는 안분 계산하거나 뭔가 계산할 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얘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을 때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그러니까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and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답안지는 나중에 같이 넣어서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2번 보시면 항상 주의하시라고 하는 게 우리 선세금 계산서에서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는 좋은데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대가 받은 때가 아니고 뭐였죠? 항상 끝이 뭘로 끝나죠? 필기노트에서도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대가 받은 때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틀렸고요. 됐죠? 자, 3번으로 가셔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서 해당 재화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여러분, 인도를 먼저 했으면 할부예요. 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 이거 지금 잠깐만 문제가 좀 19번. 자, 3번이 지금 좀 잘못 들어갔네. 우리 문제로 다시 읽을게요. 이게 3번 보시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이게 복사해서 붙이다가 엉망에 들어갔어요. 상표권 사용 계약이에요.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2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 여러분, 문제지에 2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을 체크를 하세요. 얘가 지금 틀려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거랑 비슷한 건데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이라고 했을 땐 지금 여기는 헬스클럽장이지만 시험 문제는 지금 상표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부가가치세 말씀을 드릴 때 기간별로 안분을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월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선불 또는 후불로 받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을 운영하거나 상표권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2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항상 중요한 거는 2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공할 때 뭘 해야 된다? 기간별로 안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간별로 안분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얘는 지금 뭔가 보니까 아까 앞에 3번 문제도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해설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지에서는 읽어보시면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그래서 체크하실 거는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 제공 체크하시고 밑에 예정신고기간 동그라미 과세기간 종료일 동그라미 되셨죠? 하시고 자, 그 다음 4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지만 얘네들이 마지막에 인도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하면 인도일 또는 영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대가의 중요한 거는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19번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용은 지금 읽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갑니다. 20번. 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자료에 의해서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종합과세 때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자, 추정 필요경비를 빼야 돼요. 자, 필요경비 공제 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기타 소득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왜냐면 기타 소득 금액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산업재산권의 양도다. 이거 기타소득 맞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산업재산권의 양도도 권리의 양도니까 300만 원에서 60%를 빼면 되는데 추정필요경비니까 3, 6, 18, 180만 원보다 실제 경비가 크면 큰 걸 빼주는데 안 크죠? 따라서 3, 6, 18 맞죠? 1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요. 자,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가 즉 기타 소득이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300만 원에서 60% 원고료도 기타 소득으로 가면 60% 추정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1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일시적으로 강사료도 60% 추정 필요 경비인데 400만 원에서 60%를 빼면 160만 원이 이제 40%가 남으니까 남게 되는데 사륙 24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적으니까 더 큰 240을 빼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 실제 필요 경비가 300이다 그럼 더 높은 걸 빼주겠지만 지금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추정 필요 경비보다 금액이 낮아요. 그런데 자, 중앙국의 종업원으로서 중요한 건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 발명 보상금이 400만 원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별도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근무 중에 받은 게 있다 그럼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럼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 400만 원은 얼마를 비과세 한도로 한다? 500만 원을 비과세 한도로 함으로 비과세 대상은 아예 종합소득금액으로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 그래서 4개를 더하면 300, 400이 되는 거죠. 4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금액 맨날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어업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회사를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얘가 500만 원이 한도이다라는 거를 연습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건데 이걸 20번에다 넣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많이 못 푸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기출문제는 열심히 푸시면 되고, 아까 제가 지금 아무래도 그게 좀 그치? 3번이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분명히 문제를 외우고 있는데 어디가 책형이 좀 다른.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페이지가 3번. 아예 수업할 때 같이 해드려야지. 이 문제가 좀 이상했어. 자, 지금 보시면 3번에 문제가 어디서 가서 붙었지? 제가 지금 편집하면서 뭐가 잘못됐는데 문제 3번이 4번부터는 제대로 돼 있거든요. 4번이 네, 근로소득공제 맞고, 자 지금 3번이 납세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용어의 뜻이에요. 용어의 뜻. 그래서 우리 프린트 갖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문제 3번에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칠판 보지 마시고, 그래서 1번에 납세자란 항상 연습하는 거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플러스 징수의무자죠. 이건 의무자 더하기 의무자다라고 항상 하시는 거. 그래서 거기에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 보증인,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된다. 그런데 지금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자료를 드릴 때는 제가 뭐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드릴 건데, 다행히 문제 3번이 되게 좀 쉬운 문제였죠. 네, 너무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여러분 해설하고 넘어갈 때 좀 이상하셨을 것 같아요. 뭐지? 내가 문제를 잘못 외웠나? 네. 자, 그게 아니고 지금 뭐 갖다가 붙이면서 뭘 잘못 붙였네요. 열심히 한다고 검수한다고 했는데 문제 하나가 잘못 붙어 있어갖고 애매하네. 자, 일단 우리 2022년 국가직 9급 문제 해설 강의는 이 정도 할 건데,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가 이제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7급 혹시 시험 보시려고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2022년 9급 시험 문제는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를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냐 쉽게 나올 거냐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좀 어렵다기보다 사이즈가 크게 종합 문제로 신탁제도에 대한, 예를 들어 법인과세 신탁해서 법인세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탁제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무엇인가라고 종합 문제로 여러 군데 걸쳐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종합 문제를 연습을 하시려면 각 개별세법을 잘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때 여러 개를 막 섞어가지고 법인세 공부하다, 소득세 공부하다고 이렇게 좀 법인세 규정, 소득세 규정을 비교한다든가 입법 취지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도 몇 개 섞여 있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괜찮은 지문들이 몇 개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20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 또 충분히 또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3번째 나온 문제죠. 기타 소득금액 계산하는 문제는.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하시되 여기 있는 지문부터 완벽하게 정리해서 외우시는 걸로 우리 다음에 앞으로 보시는 시험에 거의 10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기 위한 첫 단추를 꿰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9급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는 시험 모두 다 좋은 점수로,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